안녕하세요. 정사 삼국지를 기반으로 삼국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방천하극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정사 삼국지 촉서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유이목전. 유비 입초기 전에 입주를 다스리던 입주의 원래 주인 유원유장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입주라는 지역에 대해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입주는 현재 중국의 스촨성, 윈난성, 산시성 등을 아우르는 광활한 지역으로 고대 중국에서는 입주 또는 파촉이라 불렀습니다. 한나라를 세운 유방 역시 입주와 인연이 있는데 유방은 항우에 의해 촉당을 분봉받아 한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방은 촉에 깊숙한 곳까지 오지는 않고 한중에 머물다가 중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입주는 기록에 따르면 인구가 많고 물산이 풍부하였다 하나 중원에서 보자면 서남 쪽에 치우쳐져 있고 이민족에 둘러싸여 있어 그저 변방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지형이 험해 방어하기에는 유리하나 외부에서 침공이 매우 어려워 중국이 혼란스러운 시기마다 독립된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유원 역시 입주에 자리 잡고 황제가 되고자 하는 야심을 품게 됩니다. 유원 유장 부자에 대해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설 삼국지 연의를 처음 읽을 때는 모르고 지나치기 쉽지만 여러 번 읽다 보면 유비가 유원을 만나는 장면을 보고 의문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삼국지 연의가 처음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유비가 도원결의를 맺고 의병을 일으켜 황건적을 토벌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유원입니다. 삼국지 연의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황건적의 수장인 장각이 유주를 공격하자 유주태수 유원은 황급히 교의 추정을 불러 대책을 묻습니다. 그러자 추정은 황건적과 싸우기 위해 병사들을 모아야 한다고 하고 유원은 그 즉시 명을 내려 유주 모든 지역에 의병을 모집하는 방을 서서 붙이게 합니다. 유주의 탁현에 살던 유비 역시 이 방을 보게 됩니다. 이후 유비는 관우 장비와 의형제를 맺은 이후 의병들을 모아 유주태수 유원을 돕게 됩니다. 유원은 자신을 찾아온 유비를 보고 기쁘게 맞으며 특히 유원은 유비가 자신과 같은 한 황실의 종친임을 알고 촌수를 따져 조카라고 부르게 된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위 내용은 허구입니다. 유원은 장안에서 태상까지 지낸 인물로 유주태수를 역임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게다가 후한서 영재기를 보면 황건적이 창궐할 당시 유주 자사는 곽군, 태수는 유이라는 기록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지 연의를 지은 나관중은 왜 거짓으로 유원을 유주태수로 만들 걸까요? 그건 아마도 훗날 유원이 털을 닦은 입주를 유비가 차지하고 황제에까지 오르는 인연에 대한 복선을 미리 설정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유원을 유주태수로 만들어 탁현에 응거하던 유비를 삼국지 세계에 등장시키고 훗날 유원은 촉의 기반을 미리 닦아놓아 유비가 촉에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단순히 소설적 구성으로만 보자면 나관중은 유원을 유비의 산파와 같은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원 유장 부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원 이전에 극검이라는 사람이 입주 자사로 있었지만 삼국지 정사에서는 유원 이후로 촉이 다루어지므로 유원을 촉의 본격적인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원은 자가 군랑으로 형주의 강화군 출신입니다. 출생 연도는 알려지지 않았고 사망은 서기 194년입니다. 1세대 군웅인 유비, 조조보다 나이로 한 세대는 앞선 인물이므로 최소 140년 이전에 출생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유원은 한나라 황실의 종친으로 한나라 여섯 번째 황제인 경제의 네 번째 아들 노공왕의 후손입니다. 유원은 종친인 덕분에 태상, 낙양령, 종정, 기주자사, 남양태수 등 중앙과 지방에서 두루 관직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다 헌제의 아버지인 영제 때 황실의 병고가 생기고 정치가 어지러워지자 중앙을 떠나 지방에서 자리 잡고 훗날을 기약하고자 합니다. 이에 유원은 조정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지방 관리들이 뇌물로 관직에 올라 백성들의 고열을 짬으로 민심이 떠나 반란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청렴한 중신들을 뽑아 지방 장관으로 보내야 안정될 것입니다. 본인이 지방으로 떠날 명분을 만들기 위해 건의한 것으로 유원은 속으로 중앙과 가장 먼 교지의 장관이 되어 훗날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언 및 토참의 통달한 동부라는 차가 유원에게 말하길 앞으로 수도는 혼란스러울 것이며 입주에 천자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유원은 동부의 말을 듣고 마음을 고쳐 입주의 뜻을 품게 되었습니다. 훗날 동부의 말대로 입주에서 천자가 나오기는 합니다. 물론 유원이 아닌 유비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때 극검이라는 자가 입주 자사로 있었는데 백성들에게 지나치게 세금을 거둬들여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덕분에 유원은 자신의 소망대로 입주목이 되어 극검을 잡아들이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때 입주에서는 마상이라는 자가 1만여 백성을 모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마상은 입주를 쳐서 자사극검을 죽이고 낙현, 촉군, 광안, 건의 등을 점령하였습니다. 이때 입주의 종사로 가룡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가룡이 사병과 지역 백성 1천여 명을 이끌고 마상에 대항하였습니다. 가룡은 스스로 황제라 칭하던 마상을 제압하여 입주의 평온을 찾은 상태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유원을 맞아들였습니다. 유원은 혼란스러운 입주를 재정비하기 위해 면죽으로 관청들을 옮겨 자리 잡게 하고 반란에 참여한 이들을 용서하여 통합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입주에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씩 작업을 해나갑니다. 우선 중앙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장로를 활용합니다. 이때 입주에 살던 장로의 어머니는 사수를 써서 늘 젊은 모습을 유지하며 유언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덕분에 장로의 어머니는 수시로 유언의 집을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유언은 젊은 장로를 한중으로 보내 장안으로 향하는 길을 끊고 입주로 오는 한나라 사자를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언은 다음과 같은 글을 닦아 장안의 황제에게 보냅니다. 미적이 길을 끊어놓아 장안과 연락이 닿지 못합니다. 이렇게 유언은 입주의 지리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중앙과의 인연을 끊고 독자 세력화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고립을 택하게 됩니다. 또한 내부 호족 세력 정리 작업도 진행합니다. 입주에서 가장 큰 호족인 왕암, 이권 등 10여 명의 큰 호족을 죽이고 이에 반발하는 가룡까지 죽이고 맙니다. 더 이상 입주에서 거리낄 것이 없는 유언은 황제가 타는 수레를 만들어 타는 등 거침없이 야심을 드러냅니다. 그 무렵 유언의 셋째 아들 유모만이 입주에서 유언의 곁을 지키고 있었고 나머지 아들 셋은 장안에 머물며 벼슬을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 유범이 좌중랑장, 둘째 유탄이 치서어사, 넷째 유장이 봉고도위로 있었는데 헌제는 넷째 아들 유장을 입주로 보내 그런 유언을 달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언은 헌제의 말을 듣기는커녕 유장을 그대로 입주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또한 마등이 미연에 주둔하다 모반을 일으켰을 때 유언의 아들 유범과 유탄이 마등과 내통하여 장안을 습격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사전에 누설되고 마등은 패해 양주로 도망쳤으나 유범과 유탄은 잡혀 죽고 맙니다. 이때 놀란 유언은 장안에 남아있던 아들들의 가소를 입주로 불러 모으고 관청을 성도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유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흥편원년에 등에 난 악성 종기로 고통받다 죽고 말았습니다. 황제가 되고자 어렵게 입주에 자리 잡고 세력화에 성공한 것에 비하면 다소 허무한 죽음입니다. 다들 알고 있듯이 유언이 죽고 유장이 입주의 주인 자리를 물려받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언은 아들을 모두 장안에서 벼슬을 살도록 하고 오직 셋째 아들 유모를 데리고 입주로 떠났습니다. 장안에 남은 세 아들은 중앙에서 벼슬을 사는 것과 동시에 유언이 다른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볼모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유언이 장차 황제까지 꿈꾸면서 후계를 염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장남도 아닌 삼남 유모를 데리고 입주로 떠난 걸 보면 아마도 유모가 유달리 총명하여 유언이 후계자로 미리 점찍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기록에 따르면 훗날 유모는 미치광이 병에 걸려 죽었다고 합니다. 미치광이 병. 지금으로 보면 조현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언이 조현병에 걸린 유모를 후계로 생각해 입주로 데려갔을 리는 없고 아마도 입주에 도착한 이후에 유모가 조현병 증세를 보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보낸 넷째 아들 유장을 돌려보내지 않고 입주에 머물게 합니다. 이때 유모의 조현병 증세가 조금 보이기 시작한 건지 아니면 이미 심한 상태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언은 이때 이미 유장을 유모를 대신할 후계자 또는 최소한 유모가 문제가 생겨 후계를 잃을 수 없을 때를 대비한 보험으로 여겼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유언이 장남이나 차남을 제쳐두고 삼남 유모를 미리 후계로 생각해 입주로 데려갈 정도면 분명 유모는 총명하고 차질이 뛰어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유모가 예상과 달리 조현병으로 인해 무능한 유장이 후계를 물려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유비가 손쉽게 입주를 빼앗을 수 있게 됩니다. 유언 일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유언의 삼남 유모의 부인으로 오씨가 있었는데 유모가 미치광이 병으로 죽고 나서 오씨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훗날 유비가 입촉 후 유모의 미망인 오씨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씨는 유비의 정실 부인으로 황후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아무튼 유언이 죽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넷째 아들 유장이 뒤를 잇게 됩니다. 유장은 자가개옥이고 유언의 세력과 관직을 그대로 계승하였습니다. 입주의 주인이 바뀌자마자 한중의 장로는 딴 마음을 품고 유장에게 복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유장은 장로의 어머니와 동생을 잡아다 죽였고 둘은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맙니다. 그 이후 유장은 방위를 보내 장로를 쳤지만 번번이 패하고 맙니다. 이에 유장은 전략을 바꿔 더 이상 장로를 공격하지는 않고 방위를 파서 태수로 임명하여 국경을 설정하고 장로를 막도록 합니다. 이것은 유언 유장 부자의 신하 입장으로 한중을 지키던 장로가 이제 독자 세력이 되어 하나의 군벌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입주 내부에서는 조이가 병사를 일으켜 유장에게 반기를 들었는데 유장은 어렵게 이를 격파하고 조이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후로 시간이 흘러 유장은 조조가 유표의 아들 유종으로부터 항복을 받아 형주를 정벌하였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에 유장은 사람을 보내 조조에게 경의를 표하게 하였습니다. 조조는 자신이 형주를 완전히 정벌하는 동안 딴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유장에게 진의 장군을 제수하였습니다. 또한 유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별가종사로 있던 장숙을 보내 조조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이에 조조는 장숙에게 광안태수로 임명하였습니다. 그 후에 유장은 다시 한번 장숙의 동생 장송을 조조에게 보내 아련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조는 형주 정벌을 마친 것은 물론 유비를 멀리 쫓아내는데 성공하여 입주의 움직임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가 장송이 조조를 아련할 때
조조는 장송에게 특별한 벼슬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장송은 조조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삼국지 연의와 다른 부분이죠. 연의에서는 조조가 장송의 생김이 추하고 태도가 거만하여 홀대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정사를 보면 조조가 벼슬을 주지 않자 장송 스스로 원망의 마음을 품고 유비에게 입주를 바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나관중 유비를 높이기 위해 각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조에게 쫓겨난 장송을 유비가 진심으로 대접하여 인의로서 입주를 얻은 것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특히 연의에서는 장송이 형주에 머무는 동안 유비가 자신의 입으로 입주에 대한 이야기를 일체 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심에 달아오른 장송이 참지 못하고 스스로 유비에게 입주를 취할 것을 권하는 것으로 유비가 입주를 빼앗은 행동의 정당성을 부여해주게 됩니다. 다시 정사로 돌아와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참패하고 난 후 입주로 돌아온 장송이 유장에게 조조의 험담을 한참 늘어놓은 뒤 이렇게 말합니다. 유해주는 죽음과 친척지간이니 그와 왕래를 맺을 수 있습니다. 유장은 장송의 말을 옳게 여겨 법정을 보내 유비와 친교를 맺게 됩니다. 이어 장송이 다시 유장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금 입주의 장수방위와 이는 자기가 세운 공로에 기대어 외부의 적과 손잡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유비를 입주로 청하지 않는다면 적은 외부에서 공격하고 다른 마음을 품은 백성들은 내부에서 공격하여 틀림없이 패하고 말 것입니다. 유장은 장송의 이런 말을 옳게 여겨 법정을 다시 형주로 보내 유비를 입주로 올 것을 청합니다. 유장의 이런 결정에 주부 황권이 해로운 점을 들어 말리고 종사 왕루는 성문에 거꾸로 매달려 간언했지만 유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장은 유비가 이르는 곳마다 물품을 대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덕분에 유비는 마치 제 집으로 들듯 입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유비가 성도에서 360리 떨어진 부연에 도착하자 유장은 3만 군사를 이끌고 나가 유비와 만났습니다. 유장과 유비는 이로부터 100여 동안 연애를 즐기고 나서야 유장은 유비에게 물자를 주어 장로를 토벌하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유비는 가맹관에서 군대를 돌려 남쪽으로 향하며 이르는 곳마다 승리하였습니다. 결국 유비는 유장이 머무는 성도까지 진격하여 열흘간 포위했습니다. 유장은 성 안에 3만의 정예병과 1년을 버틸 곡식이 있었으나 마음이 약해져 다음과 같이 말하며 싸울 마음이 없음을 밝힙니다. 우리 부자가 입주에 20여 년 동안 있었지만 백성들에게 은덕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지난 3년 동안 싸우다가 들풀 속에 버려진 시체가 된 것은 모두 나 유장 때문입니다. 어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마침내 성문을 열고 나온 유장은 유비에게 항복하였습니다. 이때 유장의 신하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않은 자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유장이 무능은 했지만 신하들을 모질게 대하지는 않아 어느 정도 신임은 얻고 있는 군주였다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유비는 기쁜 마음으로 유장의 항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유장을 남군의 공안으로 옮겨 살게 하고 그의 재물과 진희 장군 인수를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입주는 새로운 주인을 맡게 되고 유언 유장 부자는 역사 너머로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장과 그 후손들의 이후 삶을 알아보겠습니다. 훗날 송권이 형주를 지키던 관우를 죽이고 난 후 유장을 입주목으로 임명하고 차기로 옮겨 살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유장이 축자 입주의 옹계가 반란을 일으켜 오나라에 항복하였습니다. 이에 송권은 유장의 차남 유천을 입주자사로 임명하여 교주와 입주의 경계에 살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제갈량이 남쪽 땅을 평정하였으므로 유천은 오나라로 달아나 어사중승 벼슬을 살게 되었으며 나중에 병을 얻어 집에서 죽게 됩니다. 유장의 장남 유순의 삶도 돌이켜보아야겠습니다. 유순의 아내는 방위의 딸이었습니다. 유비가 촉을 평정하자 방위는 처장군 사마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방위의 말에 따라 유장은 유순을 성도에 남겨두었으며 이에 유비는 유순을 받아들여 봉거 중랑장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후 정사에서 유순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보아 유비에게 항복한 이후 입주에서 평온한 삶을 살다가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유장의 장남 유순은 촉에, 차남 유천은 오에 뿌리를 내리며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